지금 대한민국이 석유 시대의 종말을 선포하자 전 세계 에너지 질서가 통째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까지 모인 초강대국들이 일제히 작업을 멈추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한국 기술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 30년 전 기술을 배우기 위해 전 세계를 떠돌다 문전박대당하던 가난한 나라가 이제는 세계 에너지 질서를 쥐락펴락하는 기술 종주국이 되었습니다. 태양보다 7배 뜨거운 1억 도의 불덩어리를 가두는 일은 얼음 그릇에 끓는 쇳물을 담는 것보다 어려운 신의 영역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불꽃을 공중에 띄워 가두는 데 성공하며 석유 없이도 전기를 만들어내는 차세대 에너지의 문을 열었습니다. 바닷물 한 컵으로 평생 쓸 전기를 만들고 단 1g의 연료로 석유 8톤의 위력을 내는 시대. 과연 단군 이래 최대의 역전극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요하네스 크라우스입니다. EU 에너지 정책 수석 자문관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죠. 1990년대 중반, 저는 프랑스 남부의 한 회의실에서 역사가 만들어지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역사에서 누군가가 지워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회의 테이블에는 미국, 러시아, 유럽연합, 일본의 대표들이 앉아 있었고, 저는 그들 뒤편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터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설계도가 펼쳐져 있었죠. 이터. 국제 열핵융합 실험로. 인류가 태양을 지상에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해요. 회의실 공기는 묵직했고 참석자들의 눈빛에는 자부심과 경계심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과학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21세기 에너지 패권을 결정짓는 전쟁의 서막이었죠. 그리고 그 전쟁에 참여할 자격은 오직 강대국에게만 주어졌습니다. 핵융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사람들은 흔히 원자력을 떠올려요. 하지만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원자력은 무거운 원자를 쪼개서 에너지를 얻는 방식이고 핵융합은 가벼운 원자를 합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태양이 50억 년 동안 타오르는 원리가 바로 핵융합입니다. 만약 인류가 이 기술을 완성한다면 석유도, 석탄도, 가스도 필요 없는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무한한 에너지를 오염 없이 안전하게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기술이 너무나 어렵다는 거였어요. 태양의 중심부 온도는 약 1500만 도입니다. 핵융합을 일으키려면 최소 1억 도 이상의 온도가 필요하죠. 1억 도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물질도 이 온도를 견딜 수 없어요. 철도 녹고 텅스텐도 증발하고 심지어 다이아몬드조차 순식간에 기체가 되어버립니다. 이 불덩어리를 어디에 담을 것인가? 이것이 핵융합의 첫 번째 난제였죠. 그날 회의에서 미국 대표 리처드 헤이스가 말했습니다. 자신들이 개발한 토카막 방식이 가장 유력한 해법이라고요. 토카막은 강력한 자기장으로 초고온 플라즈마를 공중에 띄워 가두는 장치입니다. 러시아가 처음 고안했고 미국이 발전시켰죠. 헤이스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터는 이 토카막 기술의 집대성이 될 것이며 참여국들은 각자의 기술력과 자본을 투입해 인류 최초의 실용 핵융합로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묘한 흥분을 느꼈어요. 이건 과학의 영역을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에너지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오래된 진리가 새로운 형태로 구현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 게임의 참가자 명단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유럽연합, 일본. 그때는 중국과 인도도 가입을 논의하고 있었지만 핵심은 명확했어요. 핵융합의 미래는 이 나라들이 독점한다는 것. 저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회의는 세부 일정을 논의하는 단계로 넘어갔어요. 건설 부지는 어디로 할 것인가, 각국의 분담금은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 핵심 부품 제작은 누가 맡을 것인가. 저는 서류를 넘기면서 숫자들을 확인했죠. 총 예산 200억 유로. 건설 기간 10년. 운영 기간 20년. 엄청난 규모의 프로젝트였지만 참여국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투자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지배권 확보였으니까요. 헤이스가 말했습니다. 이터가 성공하면 핵융합 발전소 건설 기술을 확보하게 된다고, 그 기술을 가진 나라는 에너지 수출국이 되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영원히 에너지 수입국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의 말은 냉정했지만 정확했습니다. 에너지 자립은 곧 국가 자립이죠.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아도 핵융합만 있으면 전기를 무한정 만들 수 있어요. 그건 곧 산업의 자립이고 경제의 독립이며 군사력의 기반이 됩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진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각자의 이해관계를 따졌지만 한 가지만큼은 의견이 일치했어요. 이 기술은 참여국들끼리만 공유한다는 것.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기술 보안 조항이 논의됐고 모든 참여국은 핵심 설계 정보를 제3국에 이전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저는 그 조항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했죠. 그때 일본 대표 사토 게니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최근 한국 측에서 비공식 접촉이 있었다고 했어요. 이터 참여 가능성을 타진해왔다는 겁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이요? 1990년대 중반의 한국은 분명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지만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여전히 후발주자였어요. 반도체와 조선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지만 핵융합 같은 초고난도 기술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죠. 헤이스가 즉각 반응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한국이 핵융합에 무슨 기여를 할 수 있겠냐고, 자전거도 제대로 못 만들던 나라가 우주선을 만들겠다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불편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의 논리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핵융합은 수십 년간의 연구 축적이 필요한 분야니까요. 사토도 거들었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기술을 배워서 성장한 나라라고, 반도체도 조선업도 모두 선진국의 기술을 따라한 것이라고 했어요. 핵융합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배우려는 의도는 알겠지만 함께 개발할 파트너는 아니라고 말했죠. 저는 사토의 역사인식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기술평가 부분은 수긍이 갔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독자적인 핵융합 연구 성과를 낸 적이 있나요? 없었습니다. 러시아 대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핵융합 연구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고, 전문 연구원이 채 50명도 안 된다고 했어요. 미국과 일본이 각각 500명이 넘는 인력을 보유한 것과 대조적이었죠. 게다가 한국에는 제대로 된 실험 장치도 없다고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중고 토카막 하나를 구입한 게 전부라고, 그걸로 뭘 할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유럽연합 대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터는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국가들의 협력 프로젝트라고, 참여국 선정에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각 참여국은 특정 부품의 설계와 제작을 책임지게 되는데 그 부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전체 프로젝트가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한국이 그런 책임을 질 수 있는 역량이 있냐는 질문이었죠. 저는 그 논의를 들으며 한국의 입장을 상상해봤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간절했을 거예요. 핵융합이 미래 에너지의 핵심이라는 걸 알았을 테고 그 게임에서 배제되면 영원히 뒤처질 거라는 두려움도 있었겠죠. 하지만 간절함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 테이블에 앉으려면 증명이 필요했어요. 기술력의 증명, 연구 역량의 증명,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의 증명이 필요했죠. 헤이스가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정회원국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다만 재정적 기여를 원한다면 옵저버 자격은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옵저버라는 건 구경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회의에는 참석할 수 있지만 발언권은 제한되고 기술 자료 접근도 통제되며 핵심 의사결정에서는 배제되는 거죠. 한마디로 돈만 내고 뒤에서 지켜보라는 겁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합리적인 결정이다. 에너지는 자원과 역사, 그리고 강대국의 몫이다. 한국은 아직 그 자격이 없다. 감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데이터와 논리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한국의 핵융합 연구 예산은 미국의 100분의 1도 안 됐고 논문 발표 실적도 미미했으며 실험 장비도 낙후돼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죠. 회의를 마치고 파리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유럽은 기술로 세계를 지배했고 그 지배는 에너지 기술과 함께 공고해졌죠. 석탄을 캐고 증기기관을 만들고 전기를 발명하고 원자력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유럽은 항상 선두에 있었습니다. 이제 핵융합이 그 다음 단계예요. 누가 핵융합을 먼저 완성하느냐에 따라 22세기의 패권이 결정될 겁니다. 그리고 그 경주에 한국 같은 나라는 없었어요. 출발선에 설 자격조차 없었죠. 미국은 1950년대부터 핵융합을 연구했습니다. 70년 가까운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일본도 1960년대부터 시작했죠. 러시아는 토카막의 원조 국가였고 유럽은 각국의 연구를 통합해 거대한 지식풀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모여서 만드는 게 이터예요. 그런데 한국은요? 1980년대 후반에야 핵융합 연구를 시작했고 그것도 기초 이론 단계였습니다. 한국? 저는 다시는 그 이름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때는요. 1996년 여름, 저는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에너지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에너지 정책 담당자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점심시간에 헤이스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미쳤다고, 자기들끼리 핵융합 장치를 만들겠다는 소문이 들린다고 했어요. 저는 포크로 샐러드를 찍으며 피식 웃었습니다. 설마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헤이스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이 K스타라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초전도 토카막을 독자 개발하겠다는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초전도 토카막이요?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나라들만 만들 수 있는 장치를 말이죠. 헤이스도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뭘 모르는 것 같다고 핵융합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전혀 감이 안 잡히나 보다고 했어요. 저는 그날 오후 세션에서 사토를 만났습니다. 그도 한국 이야기를 꺼냈어요. 일본 정보기관이 파악한 바로는 한국이 실제로 예산을 편성하고 부지를 물색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어요. 정말 진심이라는 건가요? 사토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진심인 것 같은데 말이 안 되는 거라고. 한국은 1억 도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죠. 1억 도. 사토가 그 숫자를 말하는 순간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한국 과학자들은 정말 이 온도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1억 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온도예요. 지구 어디에도 이런 온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태양 중심부가 1500만 도 정도니까 그보다 7배나 뜨거운 거죠. 이 온도에 도달하면 모든 물질의 원자 구조가 붕괴돼요. 컨퍼런스가 끝나고 브뤼셀로 돌아온 저는 사무실에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저는 미국의 한 실험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1980년대 프린스턴 대학교 연구팀이 플라즈마 실험 중 자기장 제어에 실패한 사례였어요. 겨우 5천만 도의 플라즈마였는데 그게 진공 용기벽에 닿는 순간 두께 3cm의 스테인리스 강철이 0.05초 만에 녹아내렸다고 합니다. 5천만 도도 이 정도인데 1억 도는 어떻겠어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1억 도의 플라즈마가 가진 에너지 밀도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1억 도 앞에서는 모든 물질이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토카막이라는 발상이 나온 겁니다. 그릇에 담을 수 없다면 아예 그릇 없이 가두는 거예요. 강력한 자기장으로 플라즈마를 공중에 띄우는 겁니다. 마치 자석으로 쇠구슬을 공중에 띄우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것도 이론일 뿐이에요. 실제로 구현하려면 엄청난 정밀도가 필요합니다. 자기장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플라즈마는 즉시 벽으로 튀어나가 모든 걸 파괴하죠. 저는 러시아의 토카막 개발 역사를 찾아봤습니다. 소련은 1950년대부터 이 연구를 시작했어요. 40년이 넘는 시행착오 끝에 겨우 안정적인 설계에 도달했습니다. 수백 번의 실패, 수십 번의 폭발 사고, 수조 루블의 투자. 그렇게 쌓인 경험이 지금의 토카막 기술을 만든 거예요. 한국은 이 과정을 몇 년 만에 해내겠다는 건가요? 저는 일본의 토카막 자료도 봤습니다. 일본은 1970년대부터 핵융합 연구에 뛰어들었어요. 그런 일본도 안정적인 1억 도 플라즈마를 만들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수천억 엔을 투자하고 수백 명의 과학자가 매달려서 말이에요. 한국은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인력과 예산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이터 실무회의에서 한국 관련 보고를 들었습니다. 정보 담당자가 말했어요. 한국이 대전에 국가핵융합연구소 부지를 확보했다고 1,5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1,500억 원이요? 이터 하나 만드는데 20조 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그 100분의 1도 안 되는 돈으로 뭘 만들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헤이스가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자기들끼리 1억 도를 만든다고 믿는 것 같다고 물리 법칙을 무시하는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1억 도는 믿음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정밀한 계산, 완벽한 설계, 그리고 수천 번의 실험이 필요하죠. 한국에는 그 어느 것도 없었어요. 사토가 더 신랄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늘 이래왔다고 자기들이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반도체도 그랬고 조선업도 그랬다고 하지만 핵융합은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건 돈 많이 들여서 공장 크게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물리 법칙과 싸우는 거라고 말했죠. 저는 속으로 한국 과학자들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당신들은 정말 1억 도를 만들어 봤나요? 그 온도가 뭔지 아나요? 얼음 냄비에 끓는 물을 담으려는 것과 같다는 걸 이해하나요? 아니, 그보다 수만 배 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아나요? 하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뉴스를 통해 한국이 초전도 자석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그 기사를 읽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MIT가 30년간 연구해서 겨우 완성한 기술이에요. 수백 번의 실패, 수십 명의 박사급 인력, 수천억 원의 투자. 그렇게 쌓인 노하우가 지금의 초전도 자석입니다. 한국은 이걸 몇 년 만에 만들겠다고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K스타 프로젝트는 실패할 거라고요. 1억 도는 의지나 열정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의 경험, 수조 원의 투자, 그리고 무엇보다 물리 법칙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한국은 그 어느 것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어요. 며칠 뒤 저는 사토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일본 과학자들이 한국의 설계안을 분석했는데 구조적 결함이 20군데 넘게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이대로 만들면 첫 가동에서 폭발할 거라고 1억 도는커녕 작동조차 못할 거라고 말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저는 한국을 완전히 지웠습니다. 더 이상 변수도 아니었어요. 이 턴은 계획대로 진행됐고 저는 유럽 각국의 분담금 조율에 집중했습니다. 가끔 한국 소식이 들려왔지만 무시했어요. 어차피 실패할 프로젝트니까요. 1억 도의 벽 앞에서 한국은 무너질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제 확신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저는 묘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융합 장치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설마 정말로요? 하지만 소문은 점점 구체화됐어요. 대전이라는 도시의 부지를 물색 중이고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얘기까지 들려왔습니다. 저는 헤이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미쳤냐고 혼자 뭘 만들겠다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헤이스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한국이 협상 카드를 만드는 것 같다고 했어요. 독자 개발하는 척하면서 우리를 압박해서 더 좋은 조건을 얻어내려는 거라고 말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실제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협상 테이블로 다시 불러내려는 전술일 거라고 생각했죠. 며칠만 지나면 한국이 다시 연락을 해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조금 더 나은 조건으로 준회원국 자격을 받아들이겠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한국으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1995년 12월 한국과학기술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초전도 핵융합장치 K스타 건설 착수. 건설 기간 12년. 목표는 1억 도 달성. 저는 그 발표문을 읽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말 하겠다는 거예요? 협상 카드가 아니라 진짜로요? 저는 사토에게 팩스를 보냈어요. 이거 뭐냐고 한국이 제정신이냐고 물었습니다. 사토의 답장은 간단했어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심인 것 같습니다. 며칠 뒤 저는 한국 주재 유럽 외교관과 통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물었어요. 한국이 정말 독자적으로 만들 생각인지 아니면 결국 다시 돌아올 건지 궁금하다고요. 외교관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자기가 한국 과학자들을 몇 명 만나봤는데 그들의 눈빛이 범상치 않았다고요. 어떤 눈빛이었냐고 물으니 외교관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포기한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고요. 오히려 각오를 다진 눈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들은 준회원국 따위로는 만족하지 않는다고 정회원국이 되겠다는 목표가 분명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회원국이 되려면 기술이 있어야 하니까 기술을 만들겠다는 거라고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한국은 포기한 게 아니라는 겁니까? 오히려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건가요? K스타를 만들어서 실력을 증명하고 그걸 가지고 정회원국으로 들어오겠다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저는 책상 서랍에서 한국의 발표문을 다시 꺼내 읽어봤습니다. 12년 뒤 완공. 그때가 2007년이네요. 한국은 2007년에 K스타로 1억 도를 만들어내고 그걸 가지고 당당하게 정회원국 자격을 요구할 생각인 걸까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계획이에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만약에 한국이 성공한다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을 거부한 게 아니라 한국이 우리보다 먼저 결과를 만들어낸 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한국이 우리를 선택하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불가능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1996년 봄, 한국이 대전에서 기공식을 열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신문 사진을 봤어요. 황량한 공터에 수백 명이 모여 삽을 뜨는 장면이었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굳어 있었죠.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 같은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들은 뭘 보고 있는 걸까요? 12년 뒤의 성공을 그리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각오를 다지는 걸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그들은 협상 카드로 이러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그해 여름, 저는 동료들과 비공식 모임을 가졌습니다. 한국 이야기가 나왔어요. 한 프랑스 과학자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혹시 정말 성공하면 어떻게 하냐고, 우리 입장이 난처해지는 거 아니냐고요. 헤이스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걱정 마시라고, 절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죠.
하지만 프랑스 과학자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만약을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한국이 만에하나. 장치를 완성하면 우리가 무시했던 나라가 우리와 같은 선상에 올라오는 거라고 말했어요. 그때는 우리가 사정해서 데려올 수도 없다고 한국이 조건을 제시하는 입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너무 앞서가는 걱정이라고 한국은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말했어요. 왜냐고요? 간단합니다. 경험이 없으니까요. 토카막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1억 도를 만들어 본 적도 없어요. 책으로만 배운 사람이 실전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초전도 자석시 제품을 만들었다는 뉴스, 극저온 실험실을 완공했다는 기사, 플라즈마 가열 장치를 설계했다는 보고서. 저는 그때마다 코웃음을 쳤어요. 만들기야 하겠죠. 문제는 작동하느냐는 겁니다. 1999년 가을, 저는 학회에서 한국 연구원 한 명을 만났습니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박사였어요. K스타 프로젝트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생겨 커피를 권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정말 12년 안에 완성할 수 있다고 믿냐고요. 그는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모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해야 한다고 덧붙였죠.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 준회원국으로라도 들어왔으면 배울 수 있었을 텐데 왜 혼자 고생하느냐고요. 그의 대답이 제 마음에 묘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구경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 정회원국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저는 반문했습니다. 정회원국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기술을 배우는 게 먼저 아니냐고요.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배우기만 해서는 영원히 따라가는 나라로 남는다고. 우리는 함께 만드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포기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준회원국 따위로 만족하지 않겠다는 거죠. 정회원국이 되려면 기술이 필요하다. 그럼 기술을 만들겠다. 그게 한국의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2005년, 2006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거의 완공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진공 용기 설치 완료, 초전도 자석 장착 완료, 냉각 시스템 가동 테스트 성공. 저는 그 소식들을 들으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정말 만들어내는 건 아니겠죠? 아니에요. 만든다 해도 작동은 못할 겁니다. 1억 도는 다른 문제예요. 장치가 있다고 1억 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천 번의 실험과 조정이 필요하죠. 한국은 그 경험이 없어요. 첫 시도에 성공할 리 만무합니다. 2007년 초 한국이 K스타 완공식을 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달력을 봤어요. 1995년 착공, 2007년 완공. 정확히 12년이었습니다. 그들이 약속한 대로였어요.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약속은 지켰네요. 하지만 진짜는 이제부터예요. 작동하느냐 마느냐가 문제죠. 저는 헤이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이 완공했다고 이제 가동 실험을 할 거라고 말했어요. 헤이스는 여유롭게 답했습니다. 지켜보자고. 어차피 실패할 거라고 했죠. 저도 동의했습니다. 12년간 만들긴 했지만 작동은 별개 문제니까요. 하지만 제 속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말 만약에 한국이 성공한다면요? 그렇다면 우리가 문전박대했던 나라가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앞서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혼자 힘으로 해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1억 도는 의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물리 법칙은 절대적이니까요. 한국은 곧 그 벽 앞에서 좌절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제 확신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2008년 3월 어느 날 아침, 저는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얇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발신인은 국제원자력기구였어요. 별 생각 없이 뜯어봤죠. 한국 K스타 관련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첫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K스타, 첫 플라즈마 생성 성공. 2008년 2월 15일. 저는 즉시 헤이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 소식 들었냐고 물었어요. 그는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여유가 사라져 있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이냐고. 12년 만에 처음부터 만들어서 성공할 수 있는 거냐고요. 헤이스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자기도 믿기지 않는다고요. 며칠 뒤 더 상세한 기술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걸 밤새 읽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웠습니다. 한국이 만든 방식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그들은 우리가 가진 기술을 따라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들만의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가장 놀라운 건 초전도 자석이었습니다. 한국은 영하 269도에서 작동하는 자석을 독자적으로 개발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나라만 가진 기술을 12년 만에 완성한 겁니다. 저는 도면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보고서 중간쯤에 흥미로운 대목이 나왔습니다. 한국 연구팀장 김도현 박사의 인터뷰였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어디에 담느냐고요? 김도현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릇을 만든 게 아닙니다. 그릇에 닿지 않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그릇에 닿지 않게 만들었다. 맞아요. 그게 토카막의 원리죠. 하지만 말로 하는 것과 실제로 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1억 도의 불덩어리가 벽에 닿지 않게 공중에 띄워놓는다는 건 이론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거든요. 저는 사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본 쪽에서 한국 기술을 분석했냐고 물었어요. 사토는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분석했다고 그런데 놀랍다고 했어요. 한국이 만든 자기장이 예상보다 훨씬 강력하고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일본이 20년 걸려 도달한 수준을 한국이 12년 만에 따라잡았다고 말했죠. 저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국에는 경험도, 노하우도 심지어 제대로 된 선배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걸까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우연히 한국 연구원들의 인터뷰 영상을 봤습니다. 누군가 물었어요.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뭐냐고요? 한 젊은 연구원이 대답했습니다. 모든 게 처음이었다고 참고할 선례가 없었다고 말했어요. 실패하면 왜 실패했는지 물어볼 사람도 없었다고 했죠. 그래서 모든 실패를 스스로 분석하고 스스로 해법을 찾아야 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맨바닥에서 시작한 거예요. 누구한테도 배우지 못했어요. 실패하고 원인을 찾고 다시 시도하고 또 실패하고 그 과정을 수천 번 반복한 겁니다. 12년 동안 말이에요. 그해 여름 국제학회에서 김도현 박사가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객석 뒤편에 앉아 그의 발표를 들었어요. 그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담담하게 데이터를 보여줬죠. 플라즈마 온도 그래프, 자기장 안정성 수치, 진공도 측정가. 숫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한 미국 과학자가 손을 들었어요.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성공했냐고, 비결이 뭐냐고요. 김도현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비결은 없습니다. 다만 포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다. 그게 전부라고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12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수천 번의 실패, 수만 시간의 밤샘 작업, 수십억 원의 실패 비용. 그 모든 걸 견뎌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학회가 끝나고 저는 김도현에게 다가갔습니다. 악수를 청하며 축하한다고 말했어요. 그는 묵묵히 악수를 받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언제였냐고요. 김도현은 잠시 망설이더니 답했습니다. 매일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맞아요. 저도 안 믿었어요. 헤이스도 사토도 그 누구도 한국을 믿지 않았죠. 우리는 한국이 실패할 거라고 단정했고 그들의 도전을 비웃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해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됐을까요? 제 판단이 틀렸던 걸까요? 저는 데이터로 분석했어요. 한국은 경험이 없었고 기술이 없었고 인프라가 부족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실패를 가리키고 있었죠. 그런데 결과는 성공이었어요. 며칠 뒤 저는 옛 동료 한 명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프랑스 과학자였어요. 그에게 한국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죠. 그는 와인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놓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간절함이요. 간절함이요? 저는 반문했습니다. 간절함만으로 물리법칙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프랑스 과학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물론 간절함만으로는 안 된다고 하지만 간절함이 있으면 남들이 하루 8시간 일할 때 16시간을 일한다고 했습니다. 남들이 10번 시도할 때 100번을 시도한다고요. 그게 차이를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과학자들은 선택지가 없었어요. 실패하면 끝이었죠. 에너지 자원 하나 없는 나라, 기술 하나 없으면 영원히 뒤처지는 나라. 그들에게 K스타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2008년 가을, 저는 브뤼셀에서 열린 에너지 정책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한국 K스타가 안건에 올랐어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 독일 대표가 말했습니다. 한국을 이제 무시할 수 없다고, 그들은 기술을 가졌다고 했죠. 헤이스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직 이르다고, 플라즈마 만드는 것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 같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은 이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거든요. 회의 후 복도에서 사토를 만났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일본 정부가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검토 중이라고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협력이요?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을 비웃었잖아요. 사토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와 같은 선상에 있어요.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만든 건 단순히 장치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원 없는 나라도 기술로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 누구도 믿어주지 않아도 스스로 길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이 모여 한국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대부분은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한국이 해냈다고, 우리가 틀렸다고 말이죠. 헤이스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짧은 내용이었어요. 한국을 다시 평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동의합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한국은 이미 증명했으니까요. 저는 서랍에서 12년 전 한국의 첫 발표문을 꺼냈습니다. 낡고 구겨진 종이였어요. 그때 저는 이걸 보고 웃었죠. 불가능하다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었어요. 그릇을 만들지 않고 그릇에 닿지 않게 만드는 법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도 스스로 증명하는 법을 말입니다. 저는 발표문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한국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 플라즈마를 만들어낸 건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이제 그들이 다음에 무엇을 보여줄지 저는 더 이상 예측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한 가지만 확실했어요.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 그들은 이미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을 인정한다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플라즈마를 만들었다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저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운이 좋았던 건 아닐까? 한두 번 성공했다고 해서 그게 진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2008년 여름, 저는 K스타 관련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받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실험 기록이었어요. 매주, 때로는 매일 업데이트가 왔죠. 저는 그 숫자들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플라즈마 유지 시간. 이게 핵심이었어요. 처음에는 0.5초였습니다. 만초. 플라즈마가 생겼다가 사라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이 정도면 우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1초가 됐어요. 그 다음 주에는 2초.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생각했습니다. 점점 늘고 있네요. 하지만 이건 아직 아무것도 아니에요. 핵융합 발전소가 되려면 최소한 몇 분은 유지해야 합니다. 길게는 몇 시간씩요. 2초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전등 하나 켤 수 없죠.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3초, 5초, 7초. 숫자가 계속 올라갔어요. 저는 매주 보고서를 받을 때마다 긴장했습니다. 이번에는 얼마나 늘었을까? 정체될 줄 알았는데 계속 올라가더군요. 10초를 넘어섰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헤이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국이 10초를 넘겼다고 이게 정상이냐고 물었습니다. 헤이스는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빠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났어요. 미국도 10초를 넘기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 한국은 몇 달 만에 해냈다고 말했죠. 2009년 봄, 한국이 20초를 돌파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받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20초요. 이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에요. 한두 번 운 좋게 성공한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기록을 늘려가고 있다는 뜻이죠. 한국은 플라즈마를 제어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토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어요. 사토의 답장이 빨리 왔습니다. 우리도 놀라고 있습니다. 한국의 제어 기술이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일본마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 숫자는 30초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이제 매주 보고서를 기다리게 됐어요. 다음에는 얼마나 늘어날까? 궁금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두려웠어요. 한국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거든요.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한국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프랑스 과학자가 물었어요. 한국이 1분을 넘길 수 있을 것 같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불가능하다고 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09년 가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이메일을 열었는데 긴급 보고서가 와 있었어요. 한국 케이스타 관련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플라즈마 유지 시간 48초 달성.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48초요? 제가 제대로 본 건가요? 다시 확인했어요. 맞았습니다. 48초. 한국이 48초 동안 플라즈마를 유지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댔어요. 이건 뭔가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왜냐고요? 간단합니다. 1초는 실험이에요. 10초는 기술의 시작이고요. 하지만 48초는 다릅니다. 이건 발전소의 문턱이에요. 실제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수준에 근접한 겁니다. 저는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헤이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받았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받았습니다. 그가 답했어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헤이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닙니다.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맞는 말이었어요. 한두 번 운 좋게 된 게 아니라 한국은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0.5초에서 시작해서 48초까지 체계적으로 늘려온 거죠. 이건 우연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저는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48초를 달성했는지 분석 자료가 있었어요. 핵심은 자기장 제어였습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는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벽으로 튀어나가요. 한국은 자기장을 실시간으로 조정하면서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가둬놨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보며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장 변동폭이 0.001% 이내였습니다. 거의 완벽하게 일정한 거예요. 이 정도 정밀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제어 시스템이 이렇게까지 정교할 줄은 몰랐어요. 며칠 뒤 국제학회에서 한국 연구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빨리 좌석을 잡았어요. 이번에는 뒤편이 아니라 앞쪽에 앉았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김도현 박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48초 기록에 대해 설명했어요.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보고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청중은 달랐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48초는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핵융합 발전소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발표 중간에 김도현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핵융합이 왜 안전한지에 대해서요.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핵융합을 원자력과 혼동하거든요. 김도현이 설명했습니다. 핵융합은 전원을 끄면 즉시 멈춥니다. 플라즈마는 자기장으로만 유지되거든요. 자기장이 사라지면 플라즈마도 사라져요. 폭발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원자력은 한번 시작하면 멈추기 어렵지만 핵융합은 정반대예요. 오히려 계속 유지하는 게 어려운 거죠. 이게 바로 핵융합의 안전성입니다. 김도현이 덧붙였어요. 방사성 폐기물도 거의 없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처럼 수만 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 쓰레기가 나오지 않아요. 이게 핵융합의 장점입니다. 청중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왔습니다. 한 독일 과학자가 손을 들었어요. 물었습니다. 48초를 넘어 더 오래 유지할 계획이 있습니까? 김도현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 목표는 분 단위, 시간 단위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분 단위, 시간 단위요. 그건 진짜 발전소예요. 실제로 전기를 생산해서 가정에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죠. 한국은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학회가 끝나고 복도에서 동료들과 마주쳤습니다. 모두 한국 이야기만 하고 있었어요. 한 영국 과학자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인정합시다.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도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이제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다는 것을.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허락을 구하는 입장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한국에게 배워야 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48초가 그 시작점이었습니다.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2010년 초 저는 프랑스 카다라슈에서 열린 이터 실무회의에 참석했어요. 정기회의였습니다. 건설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각국의 부품 제작 일정을 확인하는 자리였죠. 저는 늘 하던 대로 서류를 준비하고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어요. 진공 용기 제작 일정이 안건으로 올랐습니다. 러시아 대표가 보고했어요. 예상보다 6개월 지연됐다고 했습니다.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죠. 저는 메모를 했어요. 또 지연이네요. 이미 몇 번째인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헤이스가 질문했습니다. 왜 지연됐냐고, 기술적 문제가 뭐냐고 물었어요. 러시아 대표가 설명했습니다. 용접 부위에서 균열이 발견됐다고, 재료의 강도가 예상보다 약하다고 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진공 용기는 이터의 핵심이에요. 이게 문제면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때였습니다. 일본 대표 사토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K스타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K스타요? 회의실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어요. 러시아 대표가 잠시 멈칫하더니 답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사토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한국 방식을 물어본 거예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을 비웃었던 사토가 지금은 한국 기술을 참고하자고 하다니요. 회의는 계속됐습니다. 다음 안건은 초전도 자석이었어요. 유럽 대표가 보고했습니다. 냉각 시스템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온도 유지가 불안정하다고 했죠. 목표는 영하 269도인데 자꾸 온도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몇 도만 올라가도 초전도 상태가 깨져요. 헤이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회의실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그때 또다시 사토가 말했습니다. K스타의 냉각 시스템을 참고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사토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또요? 이번에는 헤이스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유럽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제안입니다. 한국 측에 기술 자료를 요청해 보겠습니다. 저는 메모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분위기가 몇 년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한국 이름이 나왔을 때 코웃음 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죠. 점심 휴식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사토를 따로 불렀어요. 복도 한 구석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자꾸 한국을 언급합니까? 사토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들이 해결했으니까요.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를 이미 풀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토 말이 맞았어요. 한국은 48초를 달성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영역이에요. 자존심 때문에 배우지 않는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혼자 남아 생각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언제부터 한국이 우리의 기준이 된 걸까요? 48초 이후였을 겁니다. 그 숫자가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한국은 더 이상 배우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하는 대상이 됐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사무실에서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이터 각국 대표들의 메일이 쏟아져 있었어요. 모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K스타의 기술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지, 한국 측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내용이었죠. 저는 한 통 한 통 읽으며 놀랐습니다. 러시아도, 미국도, 일본도, 유럽도 모두 한국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실이었죠. 한국이 우리의 기준이 된 겁니다. 며칠 뒤, 저는 또 다른 이터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번에는 전체 기술 검토 회의였어요. 각 부문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자리였죠. 저는 회의록을 정리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거의 모든 안건에서 한국이 언급됐어요. K스타의 방식을 참고할 것, 한국 측 기술 자료 요청, 한국 연구진과 협의 필요. 회의록이 한국 이름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펜을 놓고 한참을 그 페이지를 바라봤어요. 이게 진짜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은 회의록의 각주로만 등장했어요. 가입 신청 거부됨, 기술 수준 미달. 그런데 지금은 모든 페이지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문제를 일으킨 나라가 아니라 해결책을 가진 나라로 말이죠. 저는 서류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카다라슈의 하늘은 맑았어요.
저 멀리 이터 건설 현장이 보였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저기 들어갈 부품 중에 한국이 만든 게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필요로 하게 됐다는 것을. 예전에는 한국이 우리를 필요로 했어요. 기술을 배우고 싶어 했고 함께 하고 싶어 했죠. 하지만 우리는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가 됐어요. 우리가 한국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메일을 작성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부 앞으로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이터 기술 협력에 대한 논의를 요청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메일을 보내기 전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곧 마우스를 클릭했어요.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존심 부릴 때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이미 증명했습니다. 그들에게 배울 게 있다면 배워야죠. 그게 과학자의 자세니까요. 메일을 보내고 나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후련하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했어요. 몇 년 전 한국의 가입 신청서를 거부할 때는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습니다. 그때 우리가 조금만 더 열린 마음으로 한국을 봤다면 어땠을까요? 함께 시작했다면 지금쯤 더 멀리 갔을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었어요. 한국이 우리의 기준이 됐다는 것. 질문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 이제 우리는 한국에게 물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이죠. 한국으로부터 답장이 온 건 일주일 뒤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출근해서 이메일을 열었어요. 한국과학기술부 발신.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클릭했어요. 기술 협력 논의에 동의합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터 정회원국 자격입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조건이요? 한국이 우리에게 조건을 걸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은 준회원국이라도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회원국이 아니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어요. 저는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헤이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국 답장 받았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조건이 있더군요. 저는 말했습니다. 정회원국 자격입니다. 전화선 너머로 긴 한숨이 들렸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헤이스가 잠시 침묵하더니 답했어요. 점심 먹읍시다. 사토도 부르죠. 저는 알았다고 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존심의 문제였습니다. 정오에 우리는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사토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합시다.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습니까? 헤이스가 포크로 스테이크를 찔렀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이터 공사가 멈췄습니다. 헤이스가 말을 이었어요. 부품이 안 와요. 러시아는 3년째 지연이고 우리 미국 것도 예정보다 2년 늦어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터는 20년 안에 못 짓습니다. 사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진공 용기 제작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헤이스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필요한 정도가 아닙니다. 절실합니다. 한국 없이는 이터를 못 짓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사토가 냅킨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사실을 인정합시다. 한국은 12년 만에 K스타를 완성했어요. 우리는 10년 넘게 부품 하나 제대로 못 만들고 있고요. 누가 더 실력 있습니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헤이스가 와인을 한 모금 마셨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틀렸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을 거부했을 때요. 그들의 제조 능력을 과소평가했어요. 설계는 우리가 잘하지만 실제로 만드는 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사토가 맞장구 쳤어요. 한국은 조선업, 반도체로 대량 정밀 제조를 수십 년간 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못 봤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정회원국으로 받아들이자는 겁니까? 헤이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토도 동의했습니다. 일본도 찬성표를 던질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거리가 보였어요. 몇 년 전 이 도시에서 한국의 가입을 거부했었죠. 그런데 지금 같은 도시에서 우리가 한국에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쓴웃음이 났어요.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끼워주는 겁니까? 아니면 한국이 우리를 구해주는 겁니까? 헤이스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후자입니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우리가 매달렸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우리가 매달렸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식사를 마치고 각자 사무실로 돌아갔어요. 결론은 나 있었습니다. 2주 뒤, 이터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안건은 하나. 대한민국의 정회원국 가입 승인. 저는 회의실에 들어서며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몇 년 전 이 방에서 한국을 거부했었죠. 같은 방, 같은 테이블. 하지만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의장이 말했습니다. 투표에 앞서 의견을 듣겠습니다. 헤이스가 손을 들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은 검증됐습니다. 케이스타가 그 증거입니다. 이터 완성을 위해 한국이 필요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주저함이 없었어요. 사토가 이어받았습니다. 일본도 찬성합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의 파트너입니다. 러시아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의합니다. 유럽 대표들도 하나둘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감회가 새로웠어요.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만장일치. 의장이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터 정회원국 가입을 승인합니다. 저는 회의록에 적었어요. 날짜, 결과, 그리고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역사가 바뀐 날.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어요. 맞았습니다. 우리가 기회를 준 게 아니었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이터를 완성할 기회를 말이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터 건설 현장에 나갔습니다. 프랑스 카다라슈요. 헤이스가 전화를 했었어요. 오늘 한국 부품이 도착합니다. 몰아 오세요. 저는 당장 차를 몰았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수십 명이 모여 있었어요. 엔지니어들, 현장 책임자들, 각국 대표들. 모두 한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대형 트럭이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트럭이었습니다. 트럭이 멈췄습니다. 뒤쪽 컨테이너가 열렸어요. 거대한 초전도 자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무게 150톤. 높이 4m. 저는 숨을 죽였어요. 현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크레인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자석이 천천히 들어 올려졌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금속 표면. 완벽한 곡선. 저는 그걸 보며 감탄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옆에 선 독일 엔지니어가 중얼거렸습니다. 예술품이네요. 자석이 지정된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검수팀이 달려들었어요. 정밀 측정 장비를 꺼냈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규격이 안 맞으면 다시 만들어야 해요. 수억 원이 날아가는 겁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검수팀장이 나왔어요. 그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합격입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검수팀장이 덧붙였습니다. 오차가 0.01mm 이내입니다. 완벽해요. 헤이스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놀랍습니다. 헤이스가 말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앞으로 수십 개가 더 옵니다. 모두 한국산이죠. 현장 책임자가 다가왔습니다. 요하네스, 솔직히 말할게요. 한국 부품이 제일 좋아요. 다른 나라 건 도착하면 수정이 필요한데 한국 건 바로 설치 가능합니다. 저는 놀랐어요. 그 정도입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비교가 안 됩니다. 저는 설치되고 있는 자석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이 만든 거예요. 12년 전 중고 토카막으로 시작한 나라가 지금 이터의 심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은 제조업 강국이에요. 조선소에서 수백 톤짜리 배를 정밀하게 만들죠. 반도체 공장에서는 나노미터 단위로 칩을 깎아요. 이런 나라가 토카막 부품을 못 만들 리 없었어요. 우리가 멍청했던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어요. 우리는 한국을 과학 후진국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제조기술에서는 이미 세계 최고였어요. 우리가 그걸 몰랐던 겁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석 설치가 거의 끝나갔어요. 저는 현장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몇 년 전 한국이 준회원국 제안을 거절했을 때 저는 한국이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한국이 옳았습니다. 만약 한국이 준회원국으로 들어왔다면요? 구경만 하고 배웠겠죠. 하지만 스스로 만들지는 못했을 겁니다. 케이스타가 없었을 거예요. 48초도 없었을 거고 이 완벽한 부품도 없었겠죠. 한국은 거절당한 순간 더 큰 것을 얻기로 결심한 겁니다. 밤이 됐습니다. 저는 현장을 떠나며 한 번 더 돌아봤어요. 조명 아래 빛나는 한국산 자석. 그게 미래의 태양을 가둘 겁니다. 저는 차에 올라타며 생각했습니다. 역사는 정말 아이러니하다고요. 우리가 문을 닫았던 나라가 결국 우리를 구했으니까요.
저는 서울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이터 기술 협력 회의 때문이었어요.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보는데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발전해 있더군요. 고층 빌딩들, 넓은 도로,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가 K스타를 만든 거구나 하고요. 회의는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국가핵융합연구소였어요. 저는 K스타를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거대한 원통형 건물 안에 K스타가 있었어요. 은색으로 빛나는 토카막 장치. 저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이게 48초를 만든 기계구나. 이게 모든 걸 바꿔놓은 장치구나. 김도현 박사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는 K스타의 구조를 설명해줬어요. 초전도 자석이 어떻게 배치돼 있는지, 진공 용기가 어떻게 설계됐는지, 플라즈마 가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차근차근 말해줬습니다. 저는 듣다가 문득 질문을 던졌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느냐고. 12년이라는 시간과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면서까지 독자 개발을 고집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김도현이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답했어요. 한국은 매년 200조 원이 넘는 돈을 석유와 가스를 사는 데 쓴다고. 이 돈이 계속 밖으로 나가면 아무리 이래도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핵융합이 완성되면 그 200조 원이 국내에 남는다고. 그 돈으로 복지를 확충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미래 산업에 투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전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바꾸는 거라고 강조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김도현이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벽에 커다란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어요. 그가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핵융합이 상용화되면 한국은 발전소를 수출하는 나라가 된다고. 석유를 수입하던 나라가 에너지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로 바뀐다고 말했죠. 그는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라고. 바닷물 속에 있는 중수소가 핵융합의 연료라고 설명했어요. 1g으로 석유 8톤에 해당하는 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사실상 무한한 에너지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한국이 왜 이렇게 집착했는지 이해가 됐어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이터 부품 제작 일정을 조율하는 자리였어요. 한국 측이 제시한 일정표를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빨랐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 일정이 가능하냐고요. 김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하다고. 이미 K스타로 검증됐다고 답했어요. 회의 중간에 한 프랑스 엔지니어가 질문했습니다. 한국의 제조 비결이 뭐냐고.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고 빠르게 만드느냐고 물었어요. 김도현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비결은 없다고. 다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시도했을 뿐이라고 말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연구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김도현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가 웃으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처음 준회원국 제안을 거절했을 때 후회하지 않았냐고. 그때 받아들였으면 더 쉬웠을 텐데. 왜 고집을 부렸냐고 물었어요. 김도현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준회원국으로 들어갔다면 영원히 2등 국민이었을 거라고. 기술을 배우기만 하고 스스로 만들 수는 없었을 거라고 말했어요. 한국은 배우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만드는 나라가 되고 싶었다고. 그래서 어렵더라도 독자 개발을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한국은 단순히 핵융합 기술이 필요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남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배우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의 기준을 만드는 나라가 됐다고. 이터의 성공은 한국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 개인 소견을 덧붙였어요. 강대국들이 모여 만들고 있는 인공태양의 진짜 출발점은 이미 한국에 있었다고 말이죠. 브뤼셀에 도착해서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이 물었어요. 한국은 어땠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놀라웠다고.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죠. 몇 주 뒤 이터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모였어요. 안건 중 하나가 한국의 추가 부품 제작 요청이었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더 많은 부품을 한국에 맡기자는 제안이었죠. 투표 결과는 만장일치였습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헤이스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한국을 처음부터 정회원국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그랬다면 이터가 지금보다 훨씬 빨리 완성됐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동의했어요. 우리의 판단 착오였다고 인정했죠. 그해 가을, 저는 은퇴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넘게 에너지 정책을 다뤘어요. 이제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줄 때가 됐죠. 마지막 업무 중 하나가 이터 10년 보고서 작성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관련 부분을 특별히 신경 써서 썼어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이터에서 가장 늦게 합류했지만 가장 빠르게 핵심 파트너가 됐다고, 그들의 제조 기술과 품질 관리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한국 없이는 이터 완성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전망 부분에 한 문단을 추가했어요. 핵융합 시대가 열리면 한국은 기술 수출국이 될 것이며 다른 나라들은 한국의 기술을 배우러 올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이야기였지만 지금은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였어요. 은퇴 전 마지막 날, 저는 사무실을 정리하며 서랍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서류 뭉치가 나왔어요. 1995년 한국의 이터 가입 신청서였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펼쳐 읽었어요. 한국 과학자들이 얼마나 간절히 참여하고 싶어 했는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신청서를 쓰레기통에 버리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어요. 후배들이 볼 수 있게요.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놓친 기회. 이 신청서를 거부한 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후배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은퇴식 날, 동료들이 모여 저를 축하해줬습니다. 헤이스도 왔어요. 그가 건배사를 했습니다. 요하네스는 30년간 에너지 정책의 최전선에서 일했다고, 특히 한국의 중요성을 일찍 알아본 해안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피식 웃었어요. 일찍 알아봤다고요? 천만에요. 저는 한국을 끝까지 무시했던 사람이에요. 48초를 보고서야 인정했죠. 하지만 헤이스의 호의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감사하다고 답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제 30년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뭐였을까요? 간단했습니다. 절대 어떤 나라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것. 오늘의 약자가 내일의 강자가 될 수 있다는 것. 한국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저는 은퇴 후 편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뉴스에서 한국 소식이 나왔어요. K스타가 300초 기록을 달성했다는 겁니다. 5분이에요. 저는 텔레비전 앞에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뉴스 해설자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핵융합 상용화에 가장 근접한 나라가 됐다고, 조만간 한국에서 세계 최초의 핵융합 발전소가 가동될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죠. 한국은 태양을 만든 나라가 아닙니다. 태양을 다루는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태양을 다루는 나라는 다시는 약자가 아닙니다. 에너지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니까요. 한국은 그 미래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김도현에게 마지막 메일을 썼습니다. 300조 기록을 축하한다고, 당신들이 해냈다고, 세계가 이제 한국을 따라갈 것이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 개인적인 감사를 덧붙였습니다. 당신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다고,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의지와 기술이 있으면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강자는 남을 무시하지 않고 스스로를 증명하는 자라는 것을 배웠다고 썼습니다. 메일을 보내고 나서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강대국들이 모여 만들고 있는 인공태양, 그 설계도는 사실 이미 한국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몰랐을 뿐이죠.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을 보고 배울 겁니다.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지, 어떻게 약자에서 강자가 되는지 말입니다.